월간 뉴스레터 박명석 큐레이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왜 웃는 거예요? 되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라고 하시는데, 무슨 일이 없어요? 네, 그렇죠. 아, 나 할 말 없는데. 아무 일도 이유를. 없었어. 뭐 금리 올랐다면서요. 금리는 심지어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장중에 빠졌는데. 네,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어, 뭐 때문에 하락한 건지 우리가 찾는 게 우리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원래 지금 사실 금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올라간다 치면은 네. 제 생각엔 그래요. 반도체가 사실 좀 더 낮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현금 창출력이 뛰어난 그런 기업들이 주가를 잘 방어하잖아요. 돈을 버니까.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기업, 예, 그 현금을 이미 잘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가시성이 높은 기업들이 사실상 메모리 반도체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제는 올랐던 것 같아요. 예, 어제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쫙 쏠리면서 네. 다른 쪽은 다 이제 금리 앞에서 장사 없다 하면서 다 눌렸고 그쪽으로 쫙 올라갔는데 사실은 두 가지 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쪽도 뭐 어쨌든 이 정도 금리 그냥 평범하게 금리가 올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은 막 몇십 년 만에 뭐 최고 금리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는 사실 반도체라고 지금 주식 시장에 들어가 있는 종목인데 이걸 버틸 수 있어? 라고 이제 반문을 하면 거기서 조금 약해지는 게 있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뭐 국내 증시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국내 증시가 상승 출발한 이후에 금리 압박으로 인해서 쫙 밀렸잖아요. 금리 압박이에요. 그거는 또. 어제 몰라요. 사실 국내 증시 왜 빠진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는데. 우리 둘 다 월급 많은데 뭐 얘기하는. 저 금리 압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뭐 차익 실현 매물도 얘기하고 맞아요. 네. 다 이유는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요거를 결론적으로 보면은 네. 금리가 정말 시장을 무너뜨릴 정도의 압박감이 있느냐의 문제, 그리고 이거를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트리거로 삼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지금은. 그 조금 샀다고 조금 올랐다고. 그러니까 제가 되게 싸했던 게 네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00로 다시 회복했잖아요. 네. 다시 이제 깨지긴 했지만 딱 보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000 벌써 회복했네 하는 순간 거기서 약간 고꾸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돈 이런데 촉발이하지 마. 저희가 지난주에 약간 살짝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꽤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 차트 보면서. 근데 이럴 때마다 항상 뭔가 이렇게까지 올라도 되나 싶을 때마다 항상 뭔가 오더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됐어 하지 말자 이러고 넘겼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뭐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지금까지는 주식 시장이 항상 뭐 오르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오르고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은 뭐 그런 수준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 자꾸 이유를 금리에서 찾으니까 그게 좀 답답한 거죠.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질 것 같지가 않잖아요. 앞으로의 미래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진짜 버블이 터지는 건가? 뭐 이런 수준인데 그냥 딱 그런 거 다 빼놓고 지금 시장을 놓고 보면 지난주까지 사상 최고치 경신 랠리를 달렸고 거기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왔고 수준으로 일단은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반도체가 흔들리면은 지수 자체가 막 3~4%씩 빠지니까 굉장히 부담인데 여러분 나스닥은 이렇게 막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7%막 8% 빠져도 1%대 하락했어요. 네. 이게 바로 미국 시장의 그 배분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들어서 미국 시장이 두 가지 이틀이 나왔잖아요. 네네. 월요일과 화요일. 월요일은 반도체가 그나마 버티다가 이 금리 앞에서 그나마 버티다가 오히려 버틴 게 아니라 이쪽으로 자금이 쏠리니까 더 많이 올라갔었고 네. 그다음에 화요일은 반도체마저도 좀 무너지니까 다른 쪽은 어제 빠졌던 거를 그대로 이제 이어받으면서 오늘은 조금 덜 빠졌다라는 측면에서 월요일과 화요일은 그냥 전체 시장이 쭉 조정을 받은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진짜 이 금리가 시장을 아예 계속 무너뜨릴 정도의 위기감인가 위기 상황인가 아니면 이 월요일 화요일에 시장 한번 이렇게 조정받는 정도로 잠깐 뭐 지난주까지의 사상 최고치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로 판단해야 하는가 그 숙제가 이제 우리한테 남아 있고요. 네. 그거 뭐 지금 당장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생각할 수는 없죠. 다만 오늘 금리가
일단 결과론적으로는 조금 하락했고 그러면은 일단 뭐 차익 실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3대 지수는 여기 보시면 S&P 500 0.7% 하락, 나스닥 1.3% 하락, 다우지수 약보합, 러셀 2000 1.3% 하락이고요. 저는 어제 그냥 덮었어요. 덮고 잤어요. 뭐 이거 뭐 아니 메타도 엄청 빠졌어요. 네, 대화가 안 그거 되죠. 계속 그렇게 뭐 되면. 조사받는다는데. 그러니까요. 그것도 있었고 근데 여기 소프트웨어는 조금 버텼습니다. 아니 헬스케어도 좋고 네. 저를 보면 컨슈머도 좋고 헬스케어도 파이낸셜도 좋고. 사실 미국의 헬스케어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격이 조금 달라서 현금 창출력이 상당히 뛰어난 기업들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우리나라 바이오와 맞아요. 이 미국의 헬스케어는 맞아요. 좀 결이 다르죠. 사실 결은 뭐 같은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용어를 구분해서 부르는 이유가 있겠죠. 바이오텍 뭐 예, 이렇게. 맞아요. 그리고 에너지와 파이낸셜, 산업재 뭐 이런 쪽은 버텼고요. 네. 애플이 역시나 이런 날 오르죠, 보통. 애플만 오르는 날은 그런 날입니다. 어떤 날이에요? 그냥 이제 시장에 금리가 문제가 있다, 뭐 유가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날이고. 근데 사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는 앞으로 시장에 반복될 수밖에 없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거를 당장 우리가 뭘 어떻게 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게 그냥 답인 것 같아요. 지금은 진짜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 놔야 이 시장을 버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근데 포트폴리오 만드는 것도 어렵죠. 미리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 미리 할 수도 없었고 그 쏠림이 발생했을 때는 이제 반도체 종목이 없었으면 또 되게 힘들었으니까 네. 또 그래가지고 또 급하게 옮겨갔더니 또 이제서 포트폴리오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섭섭하죠. 네. 근데 사실 음, 제 생각은 그래요. 음. 이런 얘기를 한 사람 분명히 많을 거거든요. 금리가 문제가 될 것이다. 뭐 계속 말씀드려요. 제가 하반기에는 여러분 네. 선수들의 영역이고 매크로 변수 금리 얘기 네. 진짜 많이 드릴 거예요 하면서 우리 막 차트도 보여드리고 매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걸 덮고 또 올라가면은 괜찮은가 봐. 하다가 그러니까. 또 올라오면은 이거 언제쯤 수면 위로 올라올 것 같은데 했는데 또 어제가 딱 그날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뭐 중간중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맞아요. 뭐 다 정답은 없고 여기서 뭐 선택지는 여러 개가 있겠죠. 첫째로는 조금씩 해지를 한 번씩 시도해 보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쵸. 두 번째는 현금을 나는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세 번째는 에이 이러다 말겠지 하면서 계속 이제 AI 종목들을 저가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걸 잘 엮어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러셀 2000은 뭐 오늘은 금리에 취약하기 때문에 아이고, 뭐 이렇게 빨갛네요.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금리 10년물은 4.705까지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조금 떨어졌는데 뭐 4.705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좀 떨어진 건 중요한 게 아니죠. 4.7을 넘었다는 게 중요한 거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50년물 금리 30년물 금리 난 지금 50년에서 50년도 있어요. 5.5.2라서 헷갈렸네요. 5.3으로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이제 고점 구간에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이 계속 두려워하겠죠. 뭐 몇십 년 만에 최고치다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근데 이러고 나서 이제 조금씩 떨어지면 또 시장이 뭐 괜찮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계속 아슬아슬한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가 0.8% 상승했습니다. 일단은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기는 하네요. 여기서 저점 찍고 다시 올라가서 과연 고점을 넘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또 시장은 긴장을 좀 할 거고요. 달러 인덱스 99.6, 금값 4,400, 그리고 비트코인 64,600. 비트코인은 괜찮네요. 원래 여기가 금리에 취약한 구간으로 알고 있는데 요새 제일 스테이블한 자산이 비트코인이라는. 예, 우리처럼 이제 주식을 하는 분들은 변동성이 이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코인이 변동성이 엄청 컸고, 네. 반대로 주식은 그래도 코인 대비해서는 안정적이었는데. 보니까 이거 6월 초부터 거의 그 자리예요. 6, 7, 8. 맞아요. 예, 재미도 없지만 큰 맞네요. 변동성이 없기도 하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매크로의 시간이다. 매크로가 계속 이제 부상이 되고 있긴 했었죠. 6월, 네네. 7월 뭐 계속. 맞아요. 근데 지난주는 가만히 이제 짚어보면 네. 이 매크로의 압박을 누를 수 있는 구간이었죠. CPI가 떨어졌다. 오, 네, PPI가 떨어졌다. 그렇죠. 그리고 지지난주 금요일에는 고용이 마이너스로 네. 박살이 났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 시장에 대해서 금리에 대해서 국채 금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내려왔는데 네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지지 않았죠. 그 정도의 그 물가가 꺾이는 수준이면은 지금 한 4.5까지는 와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지표들이 나왔었단 말이죠. 네. 근데 그게 발표되고 나서도 4.6대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좀 시장에 악재로 좀 도사리고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화면 보여주시면요. 결론적으로는 유가 상승과 중동 지역 긴장 고조, 국채 수익률 급등,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슈들이 시장에 월가를 강타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반도체 관련주가 하락세를 주도했고 AI 관련 기업의 가치 평가에 부담을 주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에너지 분야로 자금을 이동시켰다. 뭐 전형적인 하락하는 날의 어떤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국채 수익률이 왜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가? 뭐 아까도 봤지만 결국 유가 상승 그리고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우려. 이게 뭐 유가 상승은 일단 단기적인 이슈일 수 있지만 점점 중기적인 이슈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몇 달째 지금 호르무즈가 막혀 있으니까. 그런데다가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AI 인프라 투자 이게 지속되면 대출 금리 상승을 막을 수가 없어요. 계속 빚내서 AI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뭐 은행들 입장에서 사실 뭐 빚도 어쨌든 가격이잖아요. 그 돈의 가격이 금리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야 가만히 있어도 얘네가 빚내서 빌려가네? 그러면은 금리를 굳이 낮출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돈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내야죠, 뭐 이제. 맞아요. 뭐 줄 서서 가져가니까 그렇죠. 예, 금리는 이게 지금 AI 인프라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미래는 먼 미래잖아요. 네. 정말 AI가 물가를 떨어뜨릴 수 있고 정말 많은 혁신이 일어날 수 있고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당연히 출혈이 필요한 거고 거기서 이제 지금은 초기 국면이니까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 지금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쇼티지가 그 뭐지 GPU도 아니고 뭐 GPU도 쇼티지고 메모리도 쇼티지지만 네. 진짜 쇼티지는 머니다. 돈이다. 예. 돈이 쇼티지가 나고 있다. 현금. 그러니까 이게 그 지점부터였던 것 같아요. 빅테크가 프리캐시 플로우가 이제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했다라는 것부터 이제는 진짜로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막을 수는 없지만 이제는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거기가 이제 부족해지고 있다 점점. 그래서 엔비디아도 또 그쵸. 금융사 역할을 또 자주 하고. 그래서 그거를 시장에서는 한숨 돌렸다. 돈 많은데 구멍이 하나 제대로 생겼다라고 봤던 건데 네. 근데 그게 어쨌든 뭐 채권 금리를 떨어뜨리는 재료는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장은 계속 이렇게 쿡쿡 찌르는 거죠. 시장아 괜찮니 이렇게 너 이 정도도 괜찮아? 맞죠. 이 정도도 참을 수 있어? 네. 하는데 이제 우리 못 참겠어 하고서 지금은 복구하신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 소결론은 그거예요. 이거 뭐 막을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해지를 중간중간 안 하면 이런 날 더 아프게 당하는 거고.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나는 AI에서 버티겠다 하면 올라갈 때 더 세게 먹는 거고. 그거를 선택하는 게 우리의 숙제다. 이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여러분들이 근데 이럴 것 같지 않아요? 막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거 메모리 쪽 너무 집중된 포트폴리오 안 되겠어. 분산을 해야겠어. 그래서 뭐 M7도 사고 나스닥 인덱스도 사놓고 S&P도 쫙 사놓고 헬스케어 쪽도 사놔요. 내가 이게 다 해놓으니까 또 다 갑자기 메모리 뭐 이럴까 봐. 그럼 또 이거 저쪽에 옮겨갈 걸 뭐.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하반기에 흐름이 바뀐 거는 이미 예전에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이라면 기준점은 저는 이제 6, 7월 6월, 규정을 7월. 겪으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또 이제 메모리 너무 과몰입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했던 것도 이미 흐름은 바뀌었는데 아직도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메모리 당연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게 결국에는 자산 배분이 시작된 지는 저는 꽤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쵸.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뭐 선택은 각자의 영역이니까 네. 그렇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뭐 금리가 더 오르느냐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시장에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국채 수익률의 급등은 전적으로 미국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다. 이게 전 세계에 지금
금리들이 올라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추가로 더 오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연준이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까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확실하니까 그래서 시장에서는 연준을 계속 주목하고 있는 건데 아마 내일 모레 이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거 한번 보면서 오늘이 수요일이죠. 네. 오늘 이번 주가 화요일부터 시작이니까 개념이 없는데 헷갈리죠. 아마 내일일 겁니다. 네네. 내일 목요일 확인하게 날. 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힌트를 찾을 수 있을까 부분이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 아마 20년물 장기 채권에 대해서 그게 있거든요. 입찰. 수요 입찰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이게 뭐 수급의 어떤 꼬임이다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보는 그런 계기들이 좀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번 주는 뭐 매크로 변수에 지난주처럼 CPI처럼 뭔가 큰 영향을 갖다 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는 거를 제어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좀 애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하네요. 레버리지 ETF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이게 좀 조금 올라왔다고, 시장 조금 올라왔다고 곳에 이제 레버리지 쪽으로 돈이 좀 쏠렸던 게 결국에는 또 뭐 시장의 악재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둔갑을 하는 모습이고요. 빅테크가 사실 뭐 돈 많이 빌리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재무제표를 뭐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 미착공한 것들까지 다 따지면은 뭐 밑에 있는 앞으로의 이제 약정들이 3조 달러나 된다. 이런 것까지 시장에서는 뭐 다 끄집어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우려가 될 수 있다. 저것도 우려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뭐 다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미국의 국가 부채 39조 달러 돌파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 부채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들, 컨퍼런스 보드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와 기업의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국가 부채 이자 비용은 1조 4천억 달러 수준인데 요 금리 그대로 가면 11월까지 1조 7천억 달러까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우려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금리를 뭐 반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다 같이 망하자는 건데 금리 인상이 가능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뭐 금융 억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한테 해왔던 거. 야, 금리 올리지 마. 금리 인하해. 너 너무 느려. 뭐 스투핏 파월 막 이러면서 그게 사실 금융 툴레이 파월 맞아요. 금융 억압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로 억지로 지금 트럼프도 아는 거죠. 이거 금리는 계속 고점에 있을 거고 금융 억압을 해서라도 이걸 눌러야 요 구간을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워시를 또 안 친 것도 있고 어쨌든 미국 정부의 어떤 의지는 확실합니다. 금리를 좀 누르고 싶다라는 부분은 있는데 그게 뭐 마음처럼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불안함을 좀 안겨주는 거고요.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는 어쨌든 그러면 9월에 인상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 지나가면 또 좋은 날이 올 텐데 지금은 조금 우려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지나가면 좋은 날 오는 거 맞아요? 뭐 오겠죠. 안 좋은 게 있으면 그 다음에 더 안 좋은 거 아니고 좋은 거 와요? 또 왜 이렇게 하루 만에 또 이렇게 정적이. 힘들어지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다 제 마음이고 제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죠. 되게 막 좀 그렇죠. 이게 시장인가 싶고 그렇죠. 어제 국장 쭉쭉 빠지는 거 보면서도 참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미장을 이끄는 그런 형국이 요새 좀 벌어지잖아요. 국장 빠진 미장에서도 같이. 근데 어제 또 밤에 야간 선물 보니까 아주 또 시원하게 하락하는 거 보고 이거 아닌데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자, 데이터들도 몇 가지 좀 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야데니 그 애널리스트가 10년물 기준으로 5%까지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뭐 괜찮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뭐 일단 구조적으로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그리고 요즘 들어서 제가 뭐 금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이 이렇게 리포트 같은 것들을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제 얘기를 했었나?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바뀌었잖아요. 세상의 어떤 경제 구조가 뭐 일단 시장에다가 다 맡기는 구조였는데 지금 정부의 역할이 되게 커졌잖아요. 정부 역할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뭐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정부가 나서서 그러니까 네. 지난번에 우리 표현 그런 걸 했었잖아요. 중국에서도 아빠가 정부 역할을 하는데 미국도
너희들 아빠 있었어. 네. 우리 역할을 할게. 이렇게 돼서 서로 이제 막 싸운다. 이게 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쇼티지가 돈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중국은 되게 여유로워요. 음. 왜냐하면 중국은 그동안 경제 발전이 되게 더뎠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금리를 되게 낮게 조달하기가 쉬워요. 근데 미국은 계속 그 성장이 있었기 그쵸.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인해서 금리를 지금 내리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지금 AI 혁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중국이 구조적으로 조금 더 유리한 국면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중국의 AI가 미국의 AI를 앞선다라고 보지는 절대 않습니다. 네. 그럴 거면 제가 미국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중국에 투자를 했겠죠. 그쵸.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그러면 미국이 해야 하는 선택지는 뭔가 이제 강한 리더가 딱 이렇게 지정을 해서 뭐 기업들의 투자도 하고 미국 안으로 없었던 것도 땡기고 뭐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구조적으로 좀 바뀐 게 있으니까 그거를 또 판단해서 뭐 뉴노멀이라는 얘기도 하는 거고 세상이 좀 달라졌다라는 얘기도 하는 건데 네. 그래서 야드니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0년물 5%까지는 원래 10년물 5%는 사실 뭐 거기까지 괜찮다라는 거는 원래 예전에 생각으로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5%는 엄청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5%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5%? 야드니가 보는 5%까지는 시장에서 뭐 금융 위기를 만들어낼 만한 수준은 아니야라는 주장인데 네. 근거가 뭔지가 그냥 본인이 오를 찍은 건지. 그러니까 그게 아마 뭐 지금까지의 어떤 흐름들을 놓고 판단을 네. 했겠죠. 그래서 요게 지금 5% 근처까지 간 적이 몇 번 있으니까. 네. 예, 그때도 시장이 막 무너지지 않았던 걸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게 뭐 아까 말했듯이 미국 정부의 어떤 대응이라든지 그런 게 좀 명확하긴 하잖아요. 금리를 높이고 싶지 않다. 근데 우리가 네. 올해 초에 전쟁 벌어졌을 때 10년물이 네. 이렇게 튀었잖아요. 4.7 막 네. 튀고 했을 때 맞아요. 그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시장은 신경도 안 썼어요. 특히 반도체, 뭐 올해 메모리 전쟁 종목, 3월 이때 그때는 이렇게 됐는데도 여러분 시장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종목들 그때 그런 좀 얘기를 흔들리다가 그때가 이제 그거랑 겹쳤죠. 어떤 거요? 실적 시즌. 그러면서 그냥 네. 올라갔다. 근데 실- 또 실적 때 그게 있었죠. 4월이 이제 실적 시즌이었으니까 그때 우리가 보지 못했던 퍼센트를 네. 봤잖아요. 성장률. 오 이게 이렇게까지 돼? 그러면서 이 정도면 금리 이길 수 있어. 그래서 그런 것도 아마 야데니의 계산에 좀 들어가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좋은 거, 긍정적인 거 봐달라고 하는데 이거 주택 지표 급감한 거 이거 네. 물가에 긍정적 아니에요? 그래서 그나마 좀 금리가 좀 떨어진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금리의 압박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약간 시장에 맡기는 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한 네. 게 7월 주택 지표가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급감을 했고요. 전월 대비해서 한 2%, 3% 정도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7월에 2.3% 급감했다. 이게 결국에는 높은 금리가 수요를 위축시켰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주택 가격은 구매자들에게 부담을 줬다라는 점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고공행진하던 금리를 살짝 떨어뜨려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그거일 수도 있죠. 그게 이제 금리의 압박이 실제 실생활에도 좀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거, 뭐 그런 것들을 뭐 우려의 시선도 있고, 뭐 이런 긍정적인 시선도 있고, 뭐 그렇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뭐 다양하게 있었죠. 네. 뭐라고 그래서 하던가요? 요거는 이제 이란 얘기, 뭐 안 정리를 안 해볼 수가 없는 이란 네. 얘기인데 어제 또 다양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란과 대화를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네요. 지금까지는 맨날 얘기 잘하고 있다. 전화 왔다. 너네 도대체 왜 그러냐? 우리랑 얘기해놓고 왜 자꾸 딴소리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젠 나도 얘기 안 한다. 예, 뭐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호르무즈는 개방돼 있다, 정상적이다, 모든 기뢰는 제거되거나 폭파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뭐 믿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걸 진짜 하네요. 요거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New U.S. Territory, 미국의 영토다. 라고 이제 또 이렇게 이걸 본인 SNS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이란을 계속 긁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유가가
하방 베팅 하는 사람은 없어지겠죠. 별로. 그래서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이란은 똑같이 우리 예상대로 반응을 합니다. 갈리바프는 미국이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나는 계속 닫아놓겠다. 뭐 트럼프 대통령은 열려 있다라고 했지만 나는 닫아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결국에는 뭐 이거 그냥 망상이다라고 비판하면서 곧 바로 잡힐 것이다라는 얘기로 단단한 평행선을 서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전쟁부에서 이제는 중동 지역의 미군 병력을 좀 감축하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게 전후 전쟁이 끝나면 감축한다. 라는 얘기인데 주요 미군 기지의 취약점이 드러났고 그걸 뭐 이제 수정을 하고 다시 재배치를 하겠죠. 그런 걸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좀 안 맞잖아요. 뭐 지금 검토하면 뭐예요? 언제 그러니까요.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뭐 미국이 약간 발을 빼려고 하는 건가? 뭐 그렇게 추론을 할 수도 있는. 뺄 수가 없어요. 지금 늪에 들어갔어. 이거 누가 이게 손잡고 문제죠. 이렇게 막 이렇게 찡하고 이렇게 들어주지 않는 한 그리고 이거는- 그것도 네. 그 거기다가 더 문제가 되는 게 이란이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건 근데 저희가 여러분 그 한 2달 가까운 시간 동안 저희 새벽마다 박현도 교수님과 성일관 교수님 모셔서 이야기 그랬었죠.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제가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전쟁 얘기를 했었던 기억 나는데 그때 반복적으로 했었던 얘기가 이란은 미국이 이렇게 오래 시간을 끌면 힘들 걸 너무나 잘 알고 네. 이란 어차피 잃을 게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시간은 이란의 편이다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저도 알잖아요. 저같이 이제 방구석에서 컴퓨터로 뉴스 수집하는 애도 채권 금리가 문제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신경 쓴다는 걸. 네. 그 이란의 그 사람들 알죠.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건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톡톡 치면서 해봐 이렇게 하는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투자 시장에는 계속 악재가 되는 거고. 근데 트럼프도 여기서 발 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뭐 이란이 지금까지 했던 대로 그대로 이제 핵 가지고 있고 뭐 호르무즈까지 이제 만약에 넘겨줘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네. 그러면 전쟁을 왜 한 거야? 그렇죠. 전쟁의 명분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음. 결론적으로는 아까 맨 처음에 뭐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지만 맨 처음에 지금 금리가 문제인데 금리가 문제인 이유는 두 가지 중동과 AI 요거였는데 AI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중동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니 금리는 계속 뭐 고점에 있을 거고 조금 떨어지다가도 좀 올라갈 거고 네.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요 결론이 결국에는 그렇게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또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습 이런 것도 있었더라고요. 이스라엘 뭐 그만해라라고 했는데 그만할 생각이 없죠.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쪽에서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2발을 탐지했다. 그리고 제가 뭐 전해드리지는 않지만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도 진짜 심각하거든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쪽을 엄청 공격해 지금 정제 시설 다 네. 공격받고 난리라는데요. 그리고 러시아도 계속 지금 우크라이나 뭐 본토까지 뭐 타격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뉴스의 어떤 영향력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네. 좀 덜 보고 있기는 한데 뭐 이란 전쟁도 언젠가는 그렇게 가겠죠. 그걸 믿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출구 전략을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당장은 아무래도 다들 이제 채권 금리에 주목하고 있다 보니 요거를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석유 업체들은 이제 베네수엘라와 생산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라고 해서 미국은 그래도 사실 금리 말고 유가는 어떻게든 방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미국의 에너지는 산유국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울프 리서치에서는 미국이 뭐 아무리 그래도 유가가 방어가 될 것이다. 조만간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높은 유가로 인한 경기 침체까지 오지는 않을 수 있다. 이건 뭐 원유가 나는 나라니까 또 할 수 있는 얘기가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어제 또 그 얘기도 있었더라고요. 국내 증시가 하락하는 이유 중에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한국 훈련 뭐 축소해라 뭐 이런 것도 영향을 줬다라고 하던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 걸 저도 봤는데요. 그게 뭐 북한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다. 그리고 한국에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 뭐 그거 뭐 다 맞는 말이죠. 본인이 그렇게 썼으니까. 근데 일단 숨겨진 내용으로는 빅터 차, 이분 가끔 뉴스에 나오는 분이잖아요. 네. 그분이 이제 CNBC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란에 실증이 나서 다른 대상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거다라고 하니까 약간 여기서 조금씩 읽을 수 있는 거는 계속 이란과 관련된 뉴스의 영향력을 조금 줄이고 싶은 게 아닐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북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다. 예, 뭐 그런 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요거 관련해서 자꾸 북한 얘기 나와서 저희가 또 주말 인터뷰에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북한 관련해서 진짜 뭔가 움직임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금요일에 녹화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말에 또 관련한 내용을 심도 깊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요 데이터도 한번 볼까요? 네, 이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펀드 매니저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건데 네. 8월에 그 서베이 결과가 지금 시장에 대한 그 의견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요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뭐 나름 열일을 합니다. 본인들이 금리 인상 3번 한다고 해서 신경이 쓰여서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8월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에 따르면 요거 보시면은 이게 투자 심리 같은 거거든요. 매리 불리시하다. 8월에도 여전히 좀 불리시한 구간에 있다. 이게 뭐 더 갈 수도 있지만 항상 이런 고점들에서 이 시장에 조정이 좀 있었으니까 지금은 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하고 있는 뜻이겠죠. 어쨌든 여전히 미국 주식에 대한 낙관론은 좀 크다고 합니다. 지금 뭐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러티브에 우선할 때는 시장이 잘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주식은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보기에 낙관론이 좀 극에 달한 게 있다라는 부분에서 계속 방어적인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의 우려 1위를 꼽으면 AI 버블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두 가지 의미로 읽으셔야 돼요. 뭐냐면 또 AI 버블론이네 라고 하면서 이게 또 말이 안 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다른 우려들이 좀 그나마 낮아졌다는 거죠. 뭐 물가라든지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나마 좀 덜 보고 제일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AI 버블이지 않을까로 바뀌었다는 뜻도 되고 그리고 이게 AI 자체가 버블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결국에 AI가 여기까지 쌓아 올린 주식시장이잖아요. 사상 최고치를 넘긴 주식시장이 단순히 그냥 AI의 힘만으로 간 건 아니잖아요. 뭐냐면 이제 슬슬 채권 발행이 많이 늘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AI의 힘에다가 채권으로 이렇게 쌓아 올린 주식시장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계속 도전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시장 자체가 AI 힘만으로는 올라간 게 아니니까 요 위에는 조금 버블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는 계속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소폭이지만 좀 상승했습니다. 49%, 7월에 47%에서 조금 2% 정도 높아졌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성장은 좀 정체되는데 인플레이션은 높아지는 구간. 우리가 지금 꿈꾸는 건 이 두 개가 반대가 되는 구간이죠. 갑자기 이제 AI가 모든 수익성을 극대화시키면서 경제 성장률은 막 갑자기 높아지는데 인플레이션은 낮아지는 걸 우리가 꿈꾸고 있는 건데 거기까지 아직 닿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은 그 구간에서는 확신을 할 수가 없으니 이런 우려들을 좀 하는 거고요. 잭슨홀에서 과연 워시가 좀 구해줄까인데 지금 뭐 중립적인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설문조사에서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0% 정도는 어쩌면 매파적인 메시지를 낼 수도 있을 것 같다. 금리 인상을 지금 오히려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30%가 매파적인 메시지를 예상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 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전망은 상향되고 있는 구간에서 결국에는 요 돈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잘 마련할까가 앞으로의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이 지금은 금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계속 높이고 있다고 하고요. 여기까지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헤지펀드가 지난주에 전 거래일에 매수를 쭉 했어요? 그러네요. 전 거래일이 하루 말하는 게 아니죠. 전 거래일. 네. 그래서 지난주에는 시장이 좋았잖아요. 네. 헤지펀드가 좀 돌아온 측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은 또 이제
돌아설 때는 또 냉정하게 돌아서서 이렇게 꺾일 수도 네, 있죠. 뭐 네. 아예 누구 죽일 때까지, 그러니까 뭐 레오폴드 놈만 아셴브레너 패. 이런 애들, 이런 그 펀드에서 죽일 네네. 때까지 팔 수도 있고. 그래서 지난 주에는 어쨌든 전거래일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매력도가 뭐 아예 없어진 건 아니다라는 점, 너무 우울한 얘기만 했으니까 저는 어쨌든 지금이 뭐 아예 뭐 다 팔고 떠날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금 ETF 쪽으로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이건 어떤 돈의 흐름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트로픽 이제 IPO가 곧 옵니다. 뭐 이게 시장 좋을 때는 야 엔트로픽이 잘 상장해서 그걸 돈을 또 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야 이거 들어오면 또 얼마나 수급을 가져갈까 뭐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뭐 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좀 있고요. 100억 달러 이상의 신용을 확보하고 있다. 언제 쓸지 모를 돈을 좀 확보해 둔다는 거예요. 이게 스페이스X도 상장하기 전에 50억 달러 정도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누가 주관사냐라고 봤을 때 모건 스탠리, 뭐 골드만삭스, JP 모건 이런 데랑 붙어 있으니까 이게 어떤 맥락에서는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는 또 이거 신용이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 탄탄한 은행들이 뒷받침을 해서 엔트로픽 상장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올해 가장 큰 대형 IPO가 스페이스X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엔트로픽이 그걸 자꾸 따라잡고 있는 거예요. 스페이스X가 1조 8천억 달러로 상장을 했는데 엔트로픽은 요즘 2조 달러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시장에 아주 큰 바람이 또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오픈 AI는 뭐 아스트라 훈련을 일부 일시 중단했다고 하는데 뭐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그리고 소프트뱅크가 또 오픈 AI랑 연결돼 있는 기업이죠. 일본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계속 민감한 얘기들이 자꾸 들리네요. 채권 발행. 지금 약간 환청 들릴 것 같죠, 여러분. 채권 발행. 고금리, 이게 시장에 고금리. 이제 돈이 없어요. 돈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 네. 숙제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또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나스닥이 23시간 거래를 또 준비한대요. 이게 12월 6일인가요? 오 맞아요, 네. 맞아요. 12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밤 9시부터 새벽 4시 요 구간을 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야? 미국 현지 시간 기준. 맞아요. 그럼 낮에 끝나는 거 아니야? 낮 이후에 애프터마켓 뭐 거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포함해서 애프터마켓이 늘어난다. 더 길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한 같고요. 시간은 뭐 하러 쉬어요, 그럼? 뭐 기계도 좀 쉬어야죠. 그래요? 거래소도 좀 쉬고. 왜 24시간 편의점처럼. 그리고 SEC에서는 암호화 자산 관련해서 좀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새로운 규칙안을 또 발표했다고 네. 합니다. 또 자금 조달이 모든 곳에서 이슈가 되네요. 클래러티 액트가 계속 계류되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규칙안도 나왔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빠르게 특징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특징주는 사실 오늘은 없어요. 특징주는 없고 그냥 뭐 나왔던 기사들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엔비디아가 최대 50%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인 기회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에 또 엔비디아 해줘 라고 우리는 기다려야죠. 엔비디아가 큰 형님으로서 뭔가 또 시장에 좋은 마중물을 가져다 주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어쨌든 5천억 달러 규모의 칩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한 협약을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핵심을 꿰뚫고 있는 거죠. 지금 자금 조달이 가장 중요한 이슈구나. 이게 끊기면 엔비디아도 힘들어요. 맞아요. 엔비디아가 다 만들어놨기 그쵸. 때문에 사실 뭐 엔비디아 내가 만든 내 세상이거든요. 지금 그러네. 내가 만약에 무너지면 큰일 난다는 걸 엔비디아 본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떻게든 자금 끌어올 방법을 모색하고 그걸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뱅크 오브 AI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뱅크 오브 AI. 그래서 그거를 엔비디아가 다음 주 실적 발표에 어떻게 잘 얘기를 해줄까 아마 좀 아름답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그런 숙제를 좀 안고 있고요. 네. 마이크론에 대해서는 UBS에서 목표가를 1,625달러까지 올렸습니다.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한다. 그리고 원전과 관련해서 지금 오클로가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에서 물리적 건설 모드에 진입했다. 이게 메타랑 계약했던 건데 핵심 단계를 이제 시작하게 됐다라는 부분이라서 뭐 주가가 오른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 정도고요. 원전은 어제 빌 게이츠도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뭐 얘기하고
막 그랬다면서요. 오. 근데 뭐 주가에는 맞아요. 그다지. 네비우스. 네. 그리고 네비우스도 이것도 연결되는 네. 얘기고요. 바인랜드의 원자력 발전소가 9대 1의 찬성표. 아 원전 얘기 계속 있구나. 네, 어떻게든 원전은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테슬라 쪽에서는 전기 화물 운송 기술 회사가 테슬라 세미트럭 500대를 도입할 계획이다라는 뉴스가 하나 전해졌었고요. 그리고 뭐 그나마 옳은 거 하나 찾았습니다. 듀오링고가 이제 영어 학습 그거잖아요. 영어 공부나 하자 이거예요? 아니요. 영어 공부터 열심히 해서 미장하자 이거예요? 그나마 이제 좀 소프트웨어 쪽이니까 소프트웨어 쪽은 오늘 그나마 좀 버텼거든요. 근데 듀오링고 저런 영어 플랫폼도 AI가 대체되지 않을까요? 요새 뭐 AI를 이제 짜가지고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되게 코딩이 쉬워졌으니까. 근데 뭐 지금까지 해왔던 업력이 좀 있을 거고. 예, 그래서 지금 일일 활성 사용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약 매출 성장률도 증가율과 수렴할 것이다. 이게 결국에는 그 AI가 이 소프트웨어를 죽이느냐 안 죽이느냐는 사람의 그 행동 양식을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과연 지금까지 쓰던 모든 소프트웨어를 다 버리고 완전 AI에 의존할 것인가 아닌가는 사실 논쟁의 여지는 좀 있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소프트웨어가 좀 잘 버티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홈디포도 실적이 나름 잘 방어를 했습니다. 주황색은 뭐예요? 아무래도 이게 그 예상치 안에 있기는 한데 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다 보니까 예, 그게 약간 조금 애매하다라는 거 같고 네네. 그리고 홈디포는 약간 그런 걸 봐주는 거죠. 지금 금리가 높고 지금 뭐 건설 업계라든지 그쪽 부동산 업계가 별로 안 좋을 게 뻔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실적 방어 잘했네 라는 측면에서 주가가 방어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나마 특징 섹터 하나 꼽자면 헬스케어 섹터죠. 헬스케어와 바이오테크 주식이 또 사상 최고치를 이 와중에 경신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요거를 국내 바이오랑 연결 지을 수 있을까는 뭐 앞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조금 생각은 좀 해봐야 된다라는 게 네. 있고요. 이번 주는 그래서 소비주의 시간입니다. 계속 내일은 타겟, TJX, 로스 그리고 에스티로더 이런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특징적인 종목 헬스케어 쪽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오늘 여러분의 소비는 일단은 장 건강에 좋은 요새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시면 또 화장실도 잘 못 가시고 그러실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그릭데이의 그릭 요거트 개인적으로 제가 그릭 요거트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꾸덕꾸덕하고 뭔가 그 진한 그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좋아하는데 이 그릭데이 저는 사실 그 퓨어한 버전만 먹어봤는데 되게 다양한 버전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피스타치오 그릭 요거트 시그니처 피스타치오 맛이고 이게 3종이에요. 피스타치오 맛 말고도 지금 보니까 저는 저당 네. 그거 라이트 시그니처. 시그니처 건 라이트 버전도 있어요.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 구성으로 해서 12개 구성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릭데이 최초 12팩 3만 원대에 준비를 했습니다. 1차 완판돼서 저희가 2차 앵콜로 준비를 했고요. 2천만 개 누적 판매가 되고 있는 그릭데이 유청을 쏙 빼서 유당 불내증 걱정이 없고 또 첨가물 없이 깔끔하고 담백한 진한 풍미를 자랑하는 직장인분들 뭐 간식으로 드셔도 되고 여기 사실 기본 버전에는 과일이나 이제 사실 이제 요거트 조금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기다가 꿀 조금 넣으세요. 진짜 맛있어요. 뭐 바나나, 블루베리 이런 거 이제 얹어서 사실 저도 주말에 딱 그릭데이를 먹었어요. 저 그릭데이를 바나나랑 블루베리 얹어가지고 꿀 뿌려가지고 맛있겠다. 먹었는데 진짜 맛있는데 피스타치오 맛은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제가 한번 이거 먹어볼게요. 약간 베이지 컬러예요. 그리고 피스타치오가 총총총 박혀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그릭 요거트 드시는 분들은 맛도 있지만 성분도 중요하잖아요. 당류가 1.9g, 2g이 안 됩니다. 그거 괜찮은 거예요? 우리 명수님 그런 거 식단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단백질이 11g. 많이 든 거예요, 이거? 나쁘지 않아요. 이건 12g 들었어요. 보통 피스타치오 이제 닭가슴살 그 한 팩에 한 20g 정도 들으면 많이 들은 거거든요. 근데 요거 하나 먹으면 닭가슴살 반 개는 먹는 셈인 거죠. 제가 먹고 있는 피스타치오는 단백질 12g. 더 조금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요거는 일반 버전보다 조금 달달해요. 그래서 약간 좀 담백한 맛보다 나는 좀 달달한 맛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피스타치오 좋아하실 것 같고 씹는 게 피스타치오가 씹히네. 그래서 진짜 맛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요거트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런 거 이제 다양하게 먹어보는데 그릭데이 여러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맛있게 드시고 계시고 그 사이에 저는 카파 남녀 운동화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화 필요하셨던 분들 진짜 저렴한 가격에 카파 운동화 들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두 가지 컬러가 있는 것 같아요. 실버랑 블랙. 실버는 초록색 포인트가 들어간 실버. 이런 거는 사실 사계절 내내 좀 포인트로 신기 너무 좋죠. 그리고 블랙 컬러는 워낙에 무난한데 이게 제가 지금 손으로 들고 있는 너무 가벼워요. 운동화는 전 기본적으로 가벼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되게 가볍게 신을 수 있는 그런 통기성 좋은 메쉬 소재로 그리고 미끄럼 걱정을 줄인 요거 논슬립 아웃솔 장착돼 있고요. 발가락을 보호하는 신세틱 톱캡이 적용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뭐 걸어 다니실 때, 러닝하실 때 일상화로도 모두 좋은 카파 운동화. 요거 남녀 공용 제품이니까 사이즈 잘 선택하셔서 또 가볍고 되게 폭신폭신하대요. 가벼운 건 제가 들어봐서 알겠고 쿠셔닝도 쿠셔닝 좋아요. 쿠셔닝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셨던 분들 요거 39,800원을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함께 산브라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안에 링크 첨부해 두거나 아니면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월간 뉴스레터 박명석 큐레이터 함께했고요. 잠시 후에는 김효진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